시청자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투자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기가 가장 쉬운 부자 되기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부자들 관리하는 PB들을 또 멘토링하는 분 한번 모셔서 요즘 부자들 어떤 투자들을 하는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PB 고객부의 이영화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선전을 너무 많이 봐서 IBK 그 기업은행이 기업 고객만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렇죠. PB 고객들을 상대한다 하니까 조금 생소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PB 조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기업은행에서는 총 10여 개의 PB센터가 전국적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PB센터를 제외하고서라도 VM 전문점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네. PB센터에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의 VM센터를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화 과장님께서 계신 PB 고객부는 그 PB들을 관리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좋은 투자 상품들 권유하고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네. PB의 PB시군요. 네. 자,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자,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도 불안하고요. 또 금리는 워낙에 저금리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불패신화가 깨져서 침체 일로고, PB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또 거액자산가들을 만나시면서 느끼는 금융시장 어떻게 느끼세요? 이제 최근에 금융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바로 네. 오늘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모두의 시장의 예상대로 지금 네. 6개월째 동결을 했고요. 그래서 2.5%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가가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지만요. 네.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실질금리는 거의 마이너스권이라고 체감적으로 그러네요. 느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반면에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풀어서 이제까지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지만 실제로 경기가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또 확실한 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채권이나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한 투자의 보릿고개다. 저희 요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다. 네. 그거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춘궁기란 얘기인데, 네네. 돈은 있는데 금리는 낮으니까 은행에만 머물러 있으면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마이너스고, 어렵죠. 맞습니다. 또 주식 투자나 부동산처럼 위험한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영 불안하기도 하고.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단기 부동성 자금에다 많이 넣어놓는 맞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지금 현재 자산가들이 꾀를 내고 지혜를 내서 투자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게 있나요? 투자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는요, 이제 투자라는 것은 개별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을 한번 두 가지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경우와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의 경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준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는 분과 안 걸리는 분이 될 텐데요. 올해 세법상 큰 빅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천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진 사건이었는데요. 절반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자가 무려 30만 건에 달한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자산가들은 이런 저금리를 맞이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에 앞서서요. 아주 대표적인 명제가 생겼습니다. 절세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서요. 여러 절세 상품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요. 일반 투자가, 저 같은 일반 투자가들의 경우는요. 최근에 주식, 채권 이런 쪽보다는 구조화 상품으로 확실히 많이 옮겨오시는 네. 모습입니다. 구조화 상품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ELS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ELS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ELS 약간 주춤하고요. 그 틈을 타서 DLS가 새로운 추세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즉 원자재, 금, 원유, 구리 뭐 이런 것들이 1년 내 또는 1.5년 내에 40% 폭락하지 않으면 확정 수익을 드리는 상품을 저희가 DLS라고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DLS는 통상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원금 보장 상품도 있겠고요. 원금 비보장 상품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 구조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DLS의 장점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절세부터 하시죠. 그 수익률이 뭐 1,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종합과세 안 맞기 위한 또 맞더라도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네네. 평범하신 분들은 주식 뭐 채권 이렇게 직접 투자하시기보다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만든 그 파생 DLS. 결합, 맞습니다.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자, 돈 있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좀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네네. 돈 있는 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네네. 해볼게요. 자, 돈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고 우리나라 분들이 달러로 예금하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맞습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그래요? 그럼요. 지금 최근에는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요. 무려 461억 달러까지 어휴, 이렇게 지금 많아요?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400억 이상 되는 돈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재테크에 활용되는 돈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입출금, 즉 무역 회사들처럼 언제든지 달러가 필요한 기관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달러가 충분히 싸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최근에는 투자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1,070원이 깨졌을 때 환차익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부자분들 많이 그럼 늘어나시는 어제 것 같아요. 같은 날은 그 외화예금 가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겠네요. 어제 1,070원 위로 올라갔었으니까. 일별 변동성으로 보면 좀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자, 그러면 달러 예금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안 그래도 지금 예금 금리가 굉장히 싼데, 맞습니다. 낮은데, 달러 예금으로 하면 훨씬 더 금리가 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달러 예금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외화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에 넣으면 우리나라의 금리를 적용을 받고요. 그렇죠. 외국 돈을 우리나라 통장에 넣으면 외국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넣으면 미국 금리를.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는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예. 근데 이럴 때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달러를 넣어놨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을 하면, 즉 환율이 상승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차 이익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라는 종목에 주식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달러 가치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상승하면 세금 안 떼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사서 뭐 수익이 나도 세금 안 떼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세 상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도 이제 뭐 지금은 좀 팔고 있습니다만은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2달 동안 정말 줄기차게 우리나라 주식들을 맞습니다. 샀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팔았어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판 걸 보니까 이 개인들 환매되는 이 투신사 물량들이 많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탈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네네. 직접 만나보시는 고객분들은 어떤가요? 주식시장에 대한 관념. 실제 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보자면요. 2년 정도 안에서는 시장이 1,800에서 2,000이라는 답답한 박스권에 지금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2,000포인트 인근까지 되면은 기계적으로 파시는 소위 투자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겨워서 파는 거군요. 그렇죠. 올라봤자 2,050 이런 예.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000이 넘으면 일단 환매하시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요. 자산가나 일반 투자가나 공이 2,000포인트대에서는 사실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최근 투자 트렌드입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별로 안 보이세요? 최근에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선선한 바람 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들은 좀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배당철이니까. 네네. 예. 사실 최근에 한전이나 SKT 같은 대표적인 배당주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들은 12월까지만 보유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섹터 투자는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2,000이 넘어서는 투자 심리는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는 어차피 종합과세 당할 거야 이런 분들이겠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말에 주식 팔고 넘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많을 텐데. 네네. 예, 부럽습니다. 자, 금리는 여전히 저금리고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신규로 유입되는 돈들은 별로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또 부동산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정부가 뭐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자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근 부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절세가 우선이라고 한번 말씀을 네. 드려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절세 상품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먼저 손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바로 비과세 연금보험들이 있습니다. 네. 10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두면은 전액 비과세가 되는 상품들인데요. 과거에는 보험 하면 돈이 묶여서 싫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보험이라고 쓰고 절세라고 읽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보험이 절세의 하나의 축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은 일단은 보험 같은 데 넣어 놓으시고요. 나머지 돈으로 이제 재테크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세금 아끼는 것도 그렇고 또 네. 비교적
어떻게 보면 그 장기 노후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조간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음식료, 음식료에 쓰는 돈들은 줄은데 네. 보험 지출은 그만큼 또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 은행에 돈들이 몰린다. 그런데 은행에 돈들이 몰리는 걸 보니까 단기 부동성 자금들이 많이 몰린다고 맞습니다. 해요. 네. 근데 그런 돈이 늘면은 사실 투자로도 이어지지도 않고 그 회사나 뭐 가게 대출하기도 좀 그렇고 아이들 머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투자자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유하실 때 짧게 가세요. 이렇게 권유하시는 PB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사실 최근에 짧게 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금리가 곧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로 가입하시지 마시고 일단 짧게 가셨다가 나중에 장기 상품으로 갈아타세요라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금리 상승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만기가 6개월 미만의 단기 상품들을 선호하시고요. 예. 그리고 내가 채권을 할지 주식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는 게 바로 수시 입출금 상품인 것 같습니다. 수시 입출금 상품 중에도 이렇게 한 3% 가까운 이자들을 준다 이런 그 홍보물 같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외화 내빈이다. 그래서 금융당국한테도 조금 이런 거 규제하면 좋겠다. 네. 홍보물 같은 거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기업은행에도 뭐 그런 상품이 있나요? 이제 소위 수시 입출금 상품이라고 본다면은 MMT나 MMF 같은 네. 언제든지 돈을 넣고 빼더라도 현재 수익률이 한 2% 중반 정도 제공되는 상품들은 이제 기업은행에도 당연히 있고요. 네. 이 정도가 수시 입출금 상품 중에는 가장 고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1년으로 묶거나 수시 입출금 중에 이자 많이 주는 상품을 하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끼시는 예,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세요. 네. 손님들이 가도 네네. 1년짜리 묶으세요 할 만한 용기가 별로 안 생기겠다 이런 그럴 수도 생각이 있겠습니다. 들더라고요. 자, 아까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국제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부자들의 어떤 트렌드이기도 한데 네네. 그러려면 이제 환 리스크를 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은행원의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이 환 리스크 좀 지시죠 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돈 많이 있는 분들은 그런 제안을 받으면 어떤 태도들을 보이시나요? 그것은 어떤 나라에 투자하시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인도 펀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낙폭을 많이 회복한 모습인데요. 근데 인도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수익률이 네. 정말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루피아가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바로 환에 열려 있는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수익률 보실 때는 시장의 상승분을 전혀 못 따라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그랬겠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희는 환해지를 주로 권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선진국이나 환 변동성이 없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고지한 후에 환해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객님들이 공감해주고 계시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런 환에 대해서 노출해도 될 만한 자산 같은 거? 예컨대 앞으로 강세가 다소 예상이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 주시는 미달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들은 최근에 환해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절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 채권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풀해지, 즉 원달러, 달러 헤아를 모두 해지한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거의 수익이 안 나올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방향을 다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헤아라를 그대로 보유하시게 되는 효과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인도나 이런 이머징은 일반적으로 해지를 하시지만 이런 변동성이 낮은 미국 증시 아니면 유럽 펀드들 내지는 브라질 같은 환차익 펀드들 절세 펀드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해지를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이십니다. 자,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면 네. 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죠. 미국만 바라보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자넷 앨런 그 연준 의장이 취임해서 네. 혹은 취임하기 전에 양적 완화 축소할 건지 아니면 어젯밤에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보자 이런 기조로 나갈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관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기관 투자가나 펀드 매니저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많은 개인들도 맞습니다. 야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미리 이렇게 그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대응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적완화 축소하면.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적완화 축소는 일단 옐런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비둘기파로 뭐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적완화에 대해서 성급히 시장 예상치와 다르게 황급히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다 연말 아니면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 1분기쯤으로 보고 계신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요거에 대비하면 어쨌든 시중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결론이 바뀌는 문제는 아니라고도 공감을 많이 주셔서요. 이런 식의 재테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금리가 소위 조금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정금리형 상품 들어가실 때는 단기 상품을 선호하시고요. 네. 또 대출 얘기 또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예.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상품 쪽으로 좀 넘어와 보자면 채권에 대해서는 모두들 보수적으로 말씀 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예. 올해 5월 달이었습니다. 현재 미 연준 의장이죠. 벤 버냉키 의장이 실제 양적 완화를 축소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만으로도 금리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랬죠. 1,050원이던 환율이 무려 1,160원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험이 이제 1년 내에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현재는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보수적인 말씀 많이들 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일반 확정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만기를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하자라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시중금리는 분명히 올라갈 거다 이런 쪽에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는 길게 확정금리로 빌리고 그렇죠. 예금을 할 때는 확정금리라면 짧게 가고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투자 상품 쪽으로 가시고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간혹 그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대출 받으시려면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네네. 또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전세 기간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정부에서는 좀 그 야당에서는 좀 길게 하자라는 안도 있고 집 가진 사람은 반대하고 뭐 그런 그렇죠. 형국인데 네. 저는 거꾸로 집 가지신 분들이 지금 전세 가격 정도면 길게 가는 것도 저도 방법이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위로가 됩니다. 저번에 어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 하고 나서 좀 후회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시군요. 맞을까? 네. 자, 저희들이 이제 네. 그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하고 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뭐 주식을 잘 고르는 거 그리고 타이밍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혹은 현금 뭐 이런 자산 배분을 잘 하는 게 전체 수익의 8할 이상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자, 이영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한국 시장에 있어서 부자들한테 혹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권유할 만한 자산 배분 전략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오늘의 시점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초도에 제가 빈군기, 총군기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컨대 양적 완화를 이렇게 해놨는데 성공을 하면 경기가 상승하려면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게 실패를 해서 우려하는 대로 디플레로 간다면 다시 한번 채권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주식과 채권의 결론을 내기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으니 현금 비중, 즉 그냥 일반 확정금리형 상품의 비중을 좀 많이 두십사라고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성공 여부 판가름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주식이든 채권이든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래도 고금리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요. 구조화 상품 여전히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ELS 같은 경우는 만기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네. 또 지금 S&P 높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한국 지수도 2,000 인근이면은 그렇게 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상환의 기회가 다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ELS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DLS 중에서 만기가 짧은 DLS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1년짜리 DLS 기준으로 현재 거의 수익률 기준으로 6에서 8%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고르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IBK 기업은행의 이영하 과장께서는요.
현재 국면에서 위험 자산에 큰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외생 변수들이 워낙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 그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외생 변수들의 좀 판가름이 좀 나고요. 경기가 정말 회복 국면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다시 그 경기가 좀 침체 국면을 갈 건지 좀 판단해보는 포인트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이런 제안을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실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은행에 가시거나 뭐 증권회사 가시면 DLS라는 고수익 상품이면서 약간 안전성이 보장된 상품이 있는데 6에서 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자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